원래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뭐 대학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은 훌륭한 후보고 이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후보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주면 일반인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건 이 제도적 사실에 충실한 건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족끼리 얘기해서 믿는 사실에 따라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즐겨가시는 온라인 커뮤니티랑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는 말대로 간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랑 유튜브가 여러분의 제2의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음 카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남의 의견을 듣거나, 혹시 유튜브 채널 가서 그 채팅방에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있다고 치면 그거를 썼을 때 막 빛의 속도로 올라가지만 가끔 나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제가 뭐를 썼을 때 5월에 장미님 오셨네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닉네임이든지 아니면 나의 진짜 이름이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명을 해주는 건 나한테 제2의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만든 게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이 안에서 제2의 가족들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이 하버마스 선생이 92세에 한동안 글을 안 쓰다가 이 글을 썼어요. 야, 큰일 났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빠졌는데, 그게 뭐 옛날에도 그렇게 잘 작동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치적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 해리 프랑크푸르트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의 교수님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 여러분 뭐 저게 영어로 욕인 건 아시죠? 저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저희도 뭐 일상생활에서 분위기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끔 비속어를 쓰긴 하는데, 이 단어는 하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니까 일상적으로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어디서 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저런 단어를 하면 애들이 그런 말을 다 써? 이 정도의 안 좋은 비속어인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좀 재기발랄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거를 되게 짧은 페이퍼로 자기가 어디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 무슨 저널에 한 챕터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출판을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저작이다라고 해서 아예 책으로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책으로 냈어요. 욕을 제목으로 가진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냐면, 사실에 반대되는 헛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헛소리. 여러분, 헛소리가 뭐가 헛소리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 팩트가 아닌 헛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1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헛소리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헛소리라는 거는. 저희 딸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지루해 하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이제 헛소리로 들려서 그러는 건데, 헛소리가 아닌 진정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도록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브래드 스티븐스는 뉴욕타임즈에 되게 오래된 칼럼니스트고, 저는 1992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1992년 10월 달에 갔는데, 간날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훈련소도 아니고 신체 검사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2박 3일을 받고 훈련소로 가거든요. 저희 땐 그랬어요. 2박 3일을 받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을 한 군데 모았습니다. 모아서 어디 예배당 같은 데 다 집합을 시켜놓고 갑자기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992년 10월 27일인가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이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던 얘기여서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동요할까봐 막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믿고 뭐 이상한 짓을 할까봐 따로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시 지나서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사람을 겁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온라인 게시판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정치인이 잘못하면 우리가 뭐 전쟁이 날 거야. 예? 내지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거야. 물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에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간 매일매일 경계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그 경계심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맞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그만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에서는 누군가 나를 되게 겁내게 만드는 메시지를 먼저 준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기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지금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를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제가 뭐 대학 교수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와서 뭐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식의 상하 관계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이 늦은 시간에 이 노력과 열심과 집중력을 가신 분 정도면 저기 어린이 엄청 끄덕끄덕하네. 이제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칭찬합니다. 자꾸 집에서 이거 하고 있는 우리 딸이 생각나네. 세상에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합리화하지 못할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들으시면 그 사람 말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게 듣고도 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내 입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하지? 얘가 나를 막 집중해서 들어.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단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요인. 우리를 집단적인 오판에 빠뜨리는 마지막 요인은 뭐냐면 이 관장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뭐 한두 개는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가령 뭘 이렇게 올리실 때가 있잖아요. 올리시면은 좋아요가 몇 개인지 세세요, 안 세세요? 제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냥 제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시나요, 안 세시나요? 예.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로 얘기할게요. 저 세요. 세고 이렇게 누르면은 누가 눌렀는지도 다 확인해 봅니다. 안 한다고? 지금 표정이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표정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여러분 지금 뭐 그게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뭐 여러 가지 이슈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데 내가 좋아요의 숫자를 세고 누가 내 거를 좋아요를 눌러준지 궁금하다는 건 이건 이제 사회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행위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죠. 근데 그 밑바닥에 깔린 더 강력한 충동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좋다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회학에서. 그걸 소속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속감을 영어로 하면 sense of belongingness.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에 들어가서
댓글창에 뭐를 남겼는데 누구누구님 1,000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아는 척을 해준다거나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 어떤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보다 훨씬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를 다시 해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데 굉장히 선정적이고 막 공포스러운 얘기를 먼저 앞자락에 깔고 뭐 우리 사회는 누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깔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하는 무슨 TV 방송의 평론가 출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아는 척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뽑자고 해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미래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분이 대안으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집단적인 오판에 안 빠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굴하지 않는 진리의 추구자로서 트루트 시커로서 결국 이 사람이 당할 운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남한테 거부당하고 왕따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명은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반짝 인기 있었다가 사람들로부터 흥미 이름을 당한 정치가일 수도 있고 반짝 인기 있었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소설가나 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계속 이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 어디도 나가고 인기 끌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간혹가다 그거를 딱 멈추고 그냥 은퇴해서 별로 찾아주는 이 없이 혼자 되게 알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근데 정작 우리 사회가 사실에 입각해서 당장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거를 믿고 나갔을 때 여러분 정말 팩트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 밝게 해줄 거라는 어떤 과학적인 지성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저 브루트 팩트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사회적 사실, 공적 사실 그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사회가 잘 나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문학가이자 영화 감독인 분이 밝힌 거예요. 원래 이 아그네스 칼라드라는 여자 철학자인데 되게 젊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아방가르드 하시냐면 남자 2명이랑 같이 살아요. 야, 그럼 결혼도 안 하고 남자 2를 같이 사는 그게 아니고 그 남자 2이 현 남편과 전 남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셋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든데 근데 이분이 뭐 그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되게 젊은 나이에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브릴리언트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브루트 팩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우리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 포착이 되면 일단 그걸 믿어보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과학에 대한 믿음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런 것 없이도 인간을 되게 괴롭게 만드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하거나 무슨 제가 뭐 데이터 사회학자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아니네, 이게 맞네, 여러분 생각 틀렸어요 라는 걸 많이 하다가 제가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만 충실히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는 겁니다. 그럼 분노가 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느냐? 물론 분노하면 괴롭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나를 지금까지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아그네스 칼라드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용서했어? 아그네스 칼라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슨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를 분노에 빠뜨리게 만들면 우리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법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아그네스 칼라드가 가장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법은 분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스마트폰을 훔쳐갔으면 나도 걔 거 뺏어온다. 이런 문제라면 차라리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영화 밀양의 한 장면입니다. 이 밀양의 한 장면은 이건 이창동 감독이 아그네스 칼라드를 보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 서울에서 밀양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을 하려고 이주한 전도연이 싱글맘인데 옆에 학원 원장이 그게 딸이 아니고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유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분노를 느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네가 용서하면 그 분노로부터 해방될 거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하러 갔습니다. 아마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겠다는 전도연한테 내가 어제 회개하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그네스 칼라드는 자기 책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분노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피해자는 분노를 함으로써 가해자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가진 모순입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정말 모순적이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도저히 답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의 구렁텅이로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원래 인간 삶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사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연구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